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초산치과 의원 양동봉 원장님이 쓰신 아주 흥미로운 색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제목이 얼굴이 말하는 아이 성장지도, 엄마와 의사가 함께 읽는 얼굴학의 비밀인데요.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책이 가진 가치, 또 특별함이 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책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얼굴학, 페이스알로지라고 하죠. 이게 과연 뭔지, 우리가 보통 아는 치아 교정과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이게 특히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본인 교정 치료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새로운 시각 또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책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한다,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얼굴 전체를 하나의 뭐랄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굴의 네 가지 축, 그러니까 구조, 기능, 표정, 그리고 성장. 이걸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 네, 이게 얼굴학의 핵심입니다. 책 부제에도 있잖아요. 치아 배열을 넘어서 얼굴과 인생을 설계하는 교정의 혁명.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의미인지, 또 왜 이게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말씀 듣고 보니 확 와닿는데요. 그럼 이 얼굴학이라는 개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양동봉 원장님은 왜 기존 교정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책 서문에 보니까 일화가 하나 나오던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나요? 한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가 입 벌리고 숨 쉬는 습관 때문에 치아가 삐뚤어졌다고 막 걱정을 하시는데 그 순간 원장님 머릿속에 아, 치아는 얼굴이라는 훨씬 더 큰 우주 속의 작은 일부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요. 뭔가 기존 치료 방식의 어떤 한계점? 거기서 출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작이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일화가 딱 보여주는 거죠. 기존 교정 치료가 주로 이제 치아 배열 그 자체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요. 양 원장님은 그 치아에 영향을 주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얼굴 전체의 구조, 기능, 심지어는 습관까지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입으로 숨쉬는 습관, 구호흡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보기 싫은 버릇,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얼굴 골격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턱관절 기능이나 뭐 심지어 전신 건강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구호흡이 전신 건강까지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학은 사람 얼굴을 네 가지 축으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첫째가 구조인데요. 얼굴의 골격 형태, 위턱, 아래턱, 위치 관계, 치열 모양 같은 걸 말하고요. 3차원적인 형태를 보는 겁니다. 둘째는 기능. 이건 우리가 음식을 씹고 말하고 숨 쉬고 침 삼키는 모든 활동, 그리고 턱관절 움직임까지 포함해요. 얼굴 근육 사용 방식도 중요하고요. 셋째는 표정. 단순히 뭐 예쁜 미소뿐만 아니라 웃을 때 입술선이나 입꼬리 위치, 근육 긴장도, 자연스러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 넷째가 성장인데 이게 특히 중요해요. 성장기 아이들, 청소년들 얼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네 가지 축, 구조, 기능, 표정, 성장. 와, 듣고 보니 얼굴이라는 게 진짜 단순하지 않네요. 각각 그냥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다 통합해서 본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얼굴학의 핵심 가치예요.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아주 그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턱 구조가 비대칭이다. 구조. 그러면 씹는 기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또 턱관절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웃는 모습, 표정을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죠. 또 어릴 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기능, 이게 계속되면 얼굴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하나만 딱 떼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굴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 뭐랄까 작은 생태계처럼 바라보는 통합적인 시각, 이게 기존 교정학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칭으로 자녀 얼굴 변화에 좀 민감하거나 아이 표정이랑 자신감을 찾아주고 싶은 부모님들, 그리고 또 기존의 치아 배열 중심 진료에서 한계를 느끼는 치과 의사나 전문가들 이렇게 언급했던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얘 왜 자꾸 입 벌리고 있지?
라거나 이거 한쪽으로만 씹는 것 같은데 괜찮나? 이런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얼굴 전체, 심지어 성장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와,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 얼굴학이라는 철학이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냥 뭐 통합적으로 봅시다.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단, 치료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책에서 좋은 얼굴 칠교정 시스템이라는 걸 소개하던데 이게 얼굴학 철학을 실제 임상에 딱 구현하는 핵심 도구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얼굴 칠교정 시스템이 말씀하신 대로 얼굴학의 네 가지 축, 구조, 기능, 표정, 성장이죠. 이걸 실제 환자 진단하고 치료 계획 세울 때 체계적으로 적용하려고 개발된 7가지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얼굴학 철학을 구체적인 임상 실천으로 옮기는 뭐랄까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씩 간단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치아 배열과 치열 분석입니다. 기본적인 배열 상태를 보는데 그냥 가지런하게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얼굴 전체와의 조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골격구조 정밀 진단. 이건 얼굴형이나 척이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예요. 요즘 많이 쓰는 3D C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첨단 장비로 뼈 형태와 위치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냥 평면 엑스레이로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많거든요. 세 번째가 턱관절 기능평가 및 치료입니다. 턱에서 뭐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이런 기능적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 개혁에 반영하는 거예요. 얼굴학에서는 이 턱관절의 안정적인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잠시만요. 턱관절이요? 보통 교정 치료하면 치아만 딱 생각하는데 턱관절 문제까지 교정 치료 영역으로 본다고요? 이거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네, 바로 그 점. 그게 중요한 차이 중 하나예요. 기존 교정에서는 턱관절 문제를 약간 부수적인 걸로 보거나 심지어 교정 치료 끝나고 생기는 문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학에서는 턱관절을 얼굴 균형과 기능의 중심축으로 봅니다. 센터죠, 센터. 그래서 턱관절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정화시킨 다음에 치아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순서가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턱관절이 중심축이다. 와,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기능 교합 및 저작 습관 분석입니다. 기능 교합이라는 건 우리가 밥 먹거나 말할 때처럼 턱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위아래 치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다물었을 때 상태만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평소에 음식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씹는지, 씹는 힘은 괜찮은지 이런 저작 습관도 분석합니다.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얼굴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아까 잠깐 나왔던 호흡 기능 및 상기도 평가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 중요한 항목인데요. 입으로 숨쉬는 습관, 구호흡이죠. 이게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코나 목 쪽 기도, 그러니까 상기도 문제 때문은 아닌지 이런 걸 평가해요. 이걸 위해서 콤빔 CT, CBCT라고 하죠. 이런 장비로 기도 공간 크기나 형태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구호흡은 그냥 습관이 아니라 얼굴 골격 성장에 진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연조직과 미소 표정 분석. 이건 좀 더 심미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근데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기능적인 측면도 같이 봅니다. 연조직이라는 게 입술, 뺨, 혀, 입 주변 근육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연조직 형태나 긴장도, 움직임 같은 걸 분석해요. 예를 들어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지,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입술은 편안하게 다물어지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얼굴학계에서는 아름다운 미소, 자연스러운 표정, 이걸 치료에 아주 중요한 설계 목표로 삼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장 패턴 예측 및 설계. 와, 이건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얼굴은 계속 변하잖아요. 얼굴학에서는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굴 골격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예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성장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조절하는 성장 설계를 시도하는 거죠. 단순히 치아만 배열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얼굴 모습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와,
진짜 7가지 항목 하나하나가 얼굴 전체를 되게 입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입으로 숨 쉬는 아이 5호 기는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냥 치아 배열 1만 딱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왜 입으로 숨 쉬는지 상기도 평가 5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길어지는 구조적 변화 2가 예상되면 성장 조절 치료 7을 고려하고 또 턱관절 문제나 부자연스러운 표정 6까지 같이 개선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건 정말 기존 교정이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각 항목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막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말 그대로 얼굴 전체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서 이제 얼굴학만의 가치, 그리고 기존 교정과의 핵심적인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책 여러 부분, 특히 일부 4장이나 4부 1장에서 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교정과 얼굴학,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관점의 전환입니다. 어디까지를 치료 대상으로 보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 이게 다른 거죠. 첫째, 치료 대상의 범위가 다릅니다. 기존 교정이 주로 치아 배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좁은 범위에 집중했다면요. 얼굴학은 얼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요. 구조, 기능, 표정, 성장을 다 포괄하는 거죠. 치아는 그 시스템의 일부고요. 둘째, 미소와 표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요. 기존 교정에서는 예쁜 미소는 치료의 약간 부수적인 결과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운 좋게 좋아지면 다행이다 이런 식이죠. 근데 얼굴학에서는 치료 계획 초기부터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표정을 아주 중요한 설계 목표로 설정합니다. 입술선, 입꼬리 각도, 웃을 때 치아 보이는 정도 이런 걸 미리 분석하고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아, 목표로 삼는다는 거군요.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턱관절과 기능의 위상.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는 좀 간과되거나 교정치료랑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기도 했지만 얼굴학에서는 얼굴 균형과 기능의 중심축으로 보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때로는 턱관절 안정화 치료를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요. 넷째, 성장에 대한 시각 차이입니다. 기존 교정은 주로 현재 상태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얼굴학은 특히 성장기 아동의 경우 미래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고 바람직하게 설계하려는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문제에 대한 접근인데요. 기존 방식은 근본 원인, 예를 들어 잘못된 호흡 습관이나 턱관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치료 끝나고 치아가 다시 틀어지는 재발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학은 구조, 기능, 습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함께 다루니까 치료 결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차이가 있네요. 특히 그 설계 목표라는 단어가 계속 귀에 맴돕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이상적인 얼굴 모습과 기능을 미리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한다. 이런 거니까요.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 치아를 고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말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치열 가지런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환자의 표정, 자신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 같은 삶의 질적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철학. 이게 얼굴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독창적인 걸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책에 보면 양동봉 원장님이 미국 교정학회, AAO라고 하죠. 그리고 세계 교정연맹, WFO, 이런 권위 있는 국제학회에서 얼굴학에 대해 발표했을 때 해외 전문가들 반응이 소개되어 있어요. AAO는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의 약자고 WFO는 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 그러니까 전 세계 교정 전문의들이 모이는 가장 큰 학회들이죠. 아, 그런 큰 학회에서요. 네, 그 자리에서 나온 평가 중 하나가 이거였다고 해요. 우리는 그동안 기능, 배열, 심미 같은 요소들을 각각 좀 분리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당신 양 원장님은 그것들을 얼굴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묶어냈다. 즉, 기존 시스템들이 좀 놓치고 있었던 통합적 설계라는 관점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거죠. 특히 기능, 펑션과 심미, 에스테틱스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성장을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체계가 좀 부족했던 서구 교정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와, 얼굴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언어, 표현이 정말 멋진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런 접근법, 뭐랄까 K-페이솔로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게 세계 교정학계의 새로운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만약 자녀 교정 치료나 혹은 본인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이제 단순히 치아 배열 문제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조화, 턱관절과 호흡 같은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를 결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른 접근법도 있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의 얼굴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책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얼굴학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AI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계획 보조도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다는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결합된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네, 오늘 저희는 양동봉 원장님의 저서 얼굴이 말하는 아이 성장 지도를 통해서 얼굴학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또 깊이 있는 개념을 탐구해 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얼굴을 구조, 기능, 표정, 성장이라는 4가지 축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치아 배열을 넘어서 얼굴 전체, 심지어는 그 얼굴을 통해 표현되는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긍정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정 철학이었죠. 그리고 이 철학을 실제 임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단 및 치료 체계인 좋은 얼굴 7교정 시스템, 그 7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기존 교정 치료와의 명확한 차별점, 또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시작된 이 독창적인 접근법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매일 거울로 보는 자신의 얼굴, 혹은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 얼굴에도 저런 요소들이 다 연결되어 있겠구나 하는 발견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얼굴이 단순히 외모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언어적인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요. 얼굴을 설계한다는 개념은 그냥 미용이나 기능 개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 부제처럼 얼굴과 인생을 설계하는 교정의 혁명이라는 말이 어쩌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아직 온전히 발견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 혹은 자녀의 얼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